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시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나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기 시작한 게 사고의 시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참사 책임의 최고 윗선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3.5%로 결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14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낸 여파 등으로 코스피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급락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귀국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서울 등 내륙은 오후에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밤까지 겨울호우가 이어져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전국에 다시 눈이나 비가 오겠고 영동 지방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70일 넘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의 특수본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참사 원인과 관련해 군중이 몰리면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 이후 인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손재한 특별수사본부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9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세계 음식거리 주변으로 밀집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17시 이후 인파가 급증하여 21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 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까지 현장 책임자 모두 20여 명을 줄줄이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발표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은 국정조사 특위 공청회에 출석해 눈물과 함께 참사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은 키가 엄마보다 커지면서 자기가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저는 저의 예비 신부를 잃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구급차의 블랙박스도 이미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빠가 어떤 사고를 당한 건지, 어떤 응급 조치를 받은 건지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모든 책임 다 져버리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 기부를 받아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굴욕적인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분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이 절차 한 번 더, 최소한 2번 더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치열한 정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들이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성금 모금을 제한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전범 기업의 출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피해자 중심에 대해서 방점이 있고 대법원 판례를 일단 존중하는 거에서 출발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전체의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잘못하면 현행 있는 법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래서 국회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안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는 이게 국회에서 또 걸린다. 그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합의가 도출돼야 돼요. 국회에서. 여기에는 일본 기업,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의 출연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근데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음 주쯤에 귀국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8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 정부의 송환 거부 소송도 제기해 귀국을 최대한 미룰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체포 이틀 만에 돌연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지 이민법 관련 재판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해 벌금 3,000바트, 우리 돈 11만여 원을 내고 곧바로 국내로 돌아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이 이번 주 입국해 성실히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정식 송환 절차 대신 자진귀국 방식을 택해 조기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요청에 따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며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 측은 김 전 회장의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했고 여권이 나오는 대로 이르면 오늘 밤 귀국행 비행편에 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여러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표적인데 검찰은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걸로 미뤄 쌍방울이 발행한 전원사채 등이 변호사비로 지급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밝힌 수임료 3억 원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하며 포착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실소유주 김 전 회장 신병 확보를 눈에 둔 가운데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자주 비교되는 게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FC 의혹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르재단을 언급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16곳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기부금을 내게 했던 곳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이 미르재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건 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였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은 곧 최 씨의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성남FC 후원도 비슷한 구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FC의 실질적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최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의 뒤에는 이 대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배력의 관점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사유화해서 이익을 볼 수 있던 구조라고 보고 후원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제3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애초 성남FC가 시장이 사유화해서 후원 등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구단주를 맡곤 있었지만 형태는 독립법인이었고 무엇보다 성과, 즉 이익이 개인이 아닌 성남시에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성남FC는 애초 누군가 뇌물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의 뇌물성 후원을 요구했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논리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이 대표는 성남시의 공익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재판을 통해 규명될 핵심 쟁점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 목에 노란색 표차를 걸어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면입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국에 도착하면 이런 곳에 끌려온다는 겁니다. 只能坐在地板上，睡在地板上，食物和垃圾桶放在一起，一天大约需要支付人民币900元，隔离7天大约需要6300元人民币。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표적 삼아 이틀 연속으로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차별적 방역 조치에 맞대응한다면서 차별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발 신종변이 출현 우려를 제기하며 입국 문턱을 올린 대표 주자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The pre-departure testing requirements that we've put in place are a result not only of the prevalence of COVID within the PRC, but also the lack of. 중국도 지지 않고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如果美方当初没有政治化操弄疫情，无论是美国国内还是世界范围内的疫情形势，恐怕都不会发展成今天这样. 그런데 중국은 제일 먼저 한국에 화풀이하면서 정작 미국엔 항공편 정상화를 위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증편 논의까지 중단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상응 조치의 기준이 뭘까 아리송해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10월 모두 풀었기 때문입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이를 두고 한미일 갈라치기 외교다, 강자에 약한 전형적 특성을 보였다는 등의 뒷말이 무성합니다. 결국 차별적 입국 제한에 맞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유엔은 방역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중국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12.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229명을 PCR 검사한 결과 12.7%인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양성률인 13.2%보다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단기 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16.6%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37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84명으로 61.3%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요양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서 무료 PCR 검사가 시행됩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 연휴에도 거리 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는 물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섭취도 허용됩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과 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늘 내륙은 점차 비가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겨울호우가 이어지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눈비가 오겠고 영동 지방엔 7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 속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비가 잦아들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겨울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주 산간 삼각폭에 최고 400mm, 거제와 남해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밖의 내륙도 50mm 안팎으로 겨울비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남해와 광양, 의령 등 전국 곳곳의 일 강수량이 1월 중순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극심한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또 비나 눈 예보가 나와 있는데 특히 영동 지방에 폭설 피해가 우려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또 다른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남쪽에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한 동풍이 유입되는 영동지방에는 주말부터 폭설이 예상되는데 이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7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그 밖에 경기 동부에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영동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물 붕괴와 교통사고, 고립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에 그치며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재계에서 아마존 18,000명 등 정리해고 칼바람이 확산해 실업수당 청구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7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000명 감소한 20만 5천 명으로
15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으며 거침없이 치솟던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확실히 지나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w, 2 years in, it's clearer than ever that my economic plan is actually working.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오른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6.5% 상승에 그쳤습니다. 6.5% 상승은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는데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12월 물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으로 에너지 공포에 시달리던 유럽 증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지수들이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금리 인상폭 결정을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가 일본의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타이완의 반도체 밀월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의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가 일본의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현재 일본 구마모토 현에 일본 내 첫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TSMC가 구마모토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우리 돈 11조 원 가운데 4조 5천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의 최근 태도로 볼 때 TSMC의 두 번째 공장 건설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달에는 미국의 제2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 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일 지나 르몬드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회담을 열고 반도체 국산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담에는 미국의 IT 대기업인 IBM과 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간부들도 동석했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타이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세 나라의 반도체 밀월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지금 나온 이 노래 듣고 설레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설렜습니다. 가슴이 벅차고요. 얼마 전에도 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네, 고교 농구부의 치열한 승부와 성장을 그린 만화 슬램덩크 극장판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창원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택 교수와 함께 이 열풍의 원인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 뒤에 배경으로도 해놨는데 이게 네. 예전에 나왔던 버전이죠, 이건? 1990년부터 1996년에 연재됐던 출판 만화에서 당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도 있었고요. 네. 극장판도 90년대에 4차례나 만들어졌는데 그 버전만 보신 분들이 다시 3040이 돼서 이번에 만나면 깜짝 놀랄 그런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 네. 화면이 네. 퀄리티가 예상했던 걸 뛰어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동작이 농구 동작이 아니라 아 만화구나 이렇게 느끼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만화 그림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는 걸 다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영화 같은 동작뿐만이 아니라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원작자가 감독을 했음에도 아마 그래서 감독을 한 것 같은데 펜선 자체가 살아 숨쉬는 그러니까 내가 만화책에서 봤던 그 작가의 선이 내 앞에서 움직임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공감하게 해서 더 놀랐고 저는 영화를 볼 때 깜짝 놀랐던 게 네. 마지막에 그 어느 장면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한 1분 30초 정도 사운드가 전혀 안 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있어요. 정말 클라이막스의 절정적인 장면인데 예. 저는 300명 가까이 된 극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 하나 안 내고 1분 30초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던 극장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작품 극장에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한숨을 확 쉬면서 고개 돌리면 곳곳에서 울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을 보니까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 남성분도 훌쩍이는 소리가 진짜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 하나 봤는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영화라면서 이게 그 심장이 뛰는 걸 그대로 느꼈다. 아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농구장에서 같이 뛰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컨텐츠가 시대가 지나면 기억과 추억을 나누죠. 예. 기억은 그때 그거 있었지. 그럼 다시 그 작품을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추억이 되면은 그때 나의 모습까지 같이 소환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학생, 그 당시에 고등학생, 그 당시에 대학생을 다녔던 사람들의 막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또 그 당시가 무척 어려웠던 시기여서 예. 더 그런 마음이 공감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팬들의 팬들의 기대에 부응한 걸 넘어섰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미 슬램덩크를 보지 않았던 분들도 와 이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미 슬램덩크를 알고 또 팬들분들은 내가 알고 있던 슬램덩크가 내 나이만큼 진화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슬램덩크라는 거를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한창 학생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농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영화 인기가 출판계에도 불을 지핀 것 같아요. 1월 1일자로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이 만화가 들어왔고요. 현재는 7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개가 넘는 그 만화 작품 중에서 또 한 20몇 화를 편집을 해서 슬램덩크 챔프라는 한 권으로 마치 요즘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긴 드라마 시리즈를 한 편에 모아준 것처럼 그렇게 한 권에 축약된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본다면 다시 출판계에도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영화는 원작에 있는 스토리가 다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그렇습니다.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래 이 슬램덩크 책이 처음엔 42권으로 나왔다가 그다음에 20권으로 다시 책이 나왔었는데요. 선생님도 책을 다 보셨나 봐요. 그럼요. 예전에 계십니까? 다 한참 외우고 90년대 논문 쓸 때도 봤고요. 만화를 공부하는 건 다른 분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만화책 보면서 공부하니까. 근데 그걸 여러 번 봐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봐도 재밌는 책이었고요. 근데 이 슬램덩크의 원작을 보면 농구 시합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편의 농구만 그냥 모아놓은 거라 정말 답답한 거예요. 잡지를 보고 또 한 달을 또 아니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음을 모르니까 그랬던 만화였는데 사실은 이 만화가 다시 부활되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농구 이 만화뿐만 아니라 10대, 20대 사이에 농구 붐이 일기도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원래 그때가 마이클 조던이 막 떠오를 때였습니다. 게다가 NBA 붐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영화를 본 그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농구하러 가면 자리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정말 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하는 친구한테 막 칭찬도 해주고 너 서태웅 해라, 너 강백호 해라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만화가 나왔을 때가 좀 어려운 시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90년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6, 88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고도로 높아졌죠. 그리고 저작권 계약을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계약된 슬램덩크가 수입되기 시작했고 가정엔 돈이 좀 많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화책을 내 책으로 사던 시기였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사면 돌려보던 시기에서 만화를 사보는 시기가 됐죠. 근데 그 만화를 사봤던 아이들이 한참 만화에 관심을 가질 때쯤 경제가 IMF로 넘어가고 또 Y2K라는 또 세기 말적인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불안한 청소년기를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깜깜한 터널 속에서 저 끝에 보이는 불빛처럼 슬램덩크가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작이 등장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인기는 여전하고요. 요새 혼자서 극장을 찾는 남성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따라가거든요. 이제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같이 보자고 그래도 그걸 왜 봐 이렇게 할 거고. 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강백호라는 이름을 들으면 슬램덩크가 떠오르는 세대와 강백호라는 이름을 들으면 프로야구 선수 아니야? 이렇게 하는 세대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를 아는 세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같이 가서 볼 영화가 아니라 혼자 봐야 됩니다. 혼자 가서 울어야 됩니다. 혼자 보면 다시 내가 10대가 되고 다시 내가 20대가 되기 때문에 근데 10대가 되면 돌아보면 10대가 아닌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닌가. 온전히 자기 혼자만의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 3040 남성들이 영화관을 혼자 찾는 게 단순히 그냥 예전의 기억을 찾기 위한 것 그런 것뿐일까요? 최근에 키덜트 그룹이 부상하고 있죠. MZ세대와 소비의 생태가 맞아떨어지는 키덜트 그룹이 생기면서 예전에 키덜트는 우리가 이제 오덕 그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MZ세대의 전반적인 키덜트 같아요. 자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부유한 가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유로운 삶을 다른 윗세대처럼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가겠다. 아마 그런 소비 세대가 지금 3040의 소비와 연결되면서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붙은 빵이 다 판매되는 영향이고 그런 똑같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보니까 이 영화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역시 좀 이례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요. 농구가 5명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명의 자기를 공감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게 되는 거지요. 게다가 이거는 전혀 우리 앞에 주인공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포인트 가드가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원래 원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슬램덩크 외전인 피어스라는 작품에 있던 내용을 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램덩크를 작품만 봤던 분들은 우와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게 더 퍼스트 슬램덩크잖아요. 이노우에 다케코의 말로는 슬램덩크의 새로운 첫 버전이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태섭이 손바닥에 그려진 게 그 첫 번째 넘버원 가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퍼스트라는 뜻도 여러 가지 뜻으로 지금 사람들이 풀어내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야, 경기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으니 앞으로 몇 편까지 만들어낼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중에도 그 장면들이 자꾸 생각나서 소름이 조금 돋아요. 제가 너무 몰입했나 봐요. 이게 아마 경기 내용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겁니다. 거기 북산고등학교라 주인공인데 우리 편이 북산고예요. 북산고인데 북산고는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의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 코치인 안 선생님이 좋아서 온 친구, 그 다음에 무조건 나는 이 학교를 전국 재패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는 친구, 다 아주 특이한 아이들이 5명이 모여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토너먼트에 본선에 진출했는데 첫 번째 팀이 전국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최고의 강팀인 산왕공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팀을 보셔야죠, 이제 결론을. 그렇죠.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해서 그걸 줄여서 중꺾마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슬램덩크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도 바로 이 중꺾마가 아닌가 싶어요. 3040 세대가 사회에 나와서 살다 보면 많이 타협하게 되죠. 자신의 꿈도 어느 정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이걸 보면 내가 아직은 예전에 힘을 갖고 있는 초심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마음을 다시 불을 지르는 컨텐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기가 당분간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이고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게 극장판에 나와서 인기는 우리가 롱테일이라고 합니다. 되게 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바타가 900만을 넘는데
오늘까지 제가 기록을 보니까 60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100만 원 넘어가고 이게 아까 N차 관람이라고 네네. 5명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보는 이 3040이 많아진다면 예. 그리고 또 3040이 입소문을 타고 다시 1020이 같이 합해질 경우에는 컨텐츠의 힘이 커지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 나온 단어가 콘고지신이라고 문화부에서 나온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온고지신에 컨텐츠를 붙여서 옛날 컨텐츠 다시 보기 뭐 이런 거죠. 탑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꽤 30년 전에 주인공이 그냥 똑같은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똑같이 막 비행기 모으는 이야기가 성공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말 인기 있었던 그 이야기에 잠재된 스토리가 지금의 중장년층에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이런 콩고지신의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꽤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노제팬 운동과 연관지어서 보는 그렇죠. 시선도 예, 있어요. 저도 오늘 이 평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예.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나도 재밌게 봤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요. K 컨텐츠가 이미 일본을 다 이겼습니다. 예. 일본은 유일하게 남은 게 애니메이션 하나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직 극복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극복하려면 보고 배워야 됩니다. 보고 배워서 그들이 잘하는 건 빨리 우리가 흡수 역량이라고 그러죠. 예. 모방을 해서 더 나은 대안을 내놓으면 되니까 저는 더 즐기고 더 많이 보고 그래서 이겨내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슬램덩크에 뭐 어록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좋은 게 뭐 많은데. 왼손은 거들뿐 뭐 이런 예. 얘기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나 꼽아주시고 뭐 이유까지 설명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승이 그 얘기하죠. 안승이 다른 코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었죠. 널 위해 팀이 있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 너가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의 청년들에게 저도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감동적이다. 자기 생각 위주로 살아야지만 살아남을 것 같은 세상에서 예. 사실 진정한 승리는 함께 사는 모두의 승리가 된다. 그걸 바로 주는 게 슬램덩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동적인 어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추억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열풍의 원인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한창원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텍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핵 개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대화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잇따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외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좌절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일본 하야시 외무상 주재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이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 긴장을 높이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에 복귀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Onus is on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매번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직격탄을 날리며 사무총장의 지적에 힘을 실었습니다. 도발을 일삼는 북한만큼이나 중국과 러시아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China and Russia repeatedly stopped the Security Council from condemning the DPRK's unlawful actions in 2022.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도 한미 당국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외교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와 대담에 나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probably some frustration because many of the strategies that we have tried with respect to reaching ou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venues for engagement have generally been ignored. 특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 도움도 요청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은 경제 발전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솔레다르 점령과 사수를 위한 마지막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을 석 달 만에 교체한 가운데 1000대가 넘는 미 군용 차량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금이 풍부한 땅이란 뜻의 도네츠크주 솔레다르는 북쪽 시베르스크와 남쪽 바흐무트를 잇는 주요 방어선의 중간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솔레다르를 점령하면 북쪽에서 바흐무트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이 뚫립니다. 러시아는 이 솔레다르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продела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игантская работа. Это абсолютно самоотверженные геро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Жорстокі і найважчі бої сьогодні тривають в районі Солодара на Бахмут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Попри складну обстановку, українські воїни відчайдушно б'ються. 푸틴 대통령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에 앉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세르게이 수로비킨 총사령관을 임명한 지 불과 석 달 만으로 전선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산 군용 차량 1,250대를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에 곧 배치합니다. 유럽에 도착한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는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되고 에이브럼스 전차 등은 폴란드 등 나토 동부전선에 지원됩니다. 독일 연방군은 이와 함께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맞서도록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지원 준비에 촉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세 사기를 벌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30대 신모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수도권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 씨를 내세워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일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들이 활개치면서 수천 가구의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은 법과 제도가 허술한 부분을 노렸습니다.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변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세입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의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악덕 공인 중개사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 보증 각서를 제공하며 안심시키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2,700여 채 건축왕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수법에 당했습니다. 임대인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했지만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난 2020년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값이 급등한 시기를 노렸습니다. 건축주와 악덕 공인 중개사 등 브로커들이 짜고 빌라와 다세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 지금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가담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냥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속였고 예.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다 속였고 그들이 바지임을 얘기하지 않았고 사기범들은 주택보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허점도 파고들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전세값이 사기범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토양이 됐고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과 보증제도가 이들의 먹이가 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전북 현대 조규성 선수의 유럽 이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팀을 옮길 것인지는 1월 안에 결정되는데 여러 변수를 고민하는 조규성 선수는 결정을 빨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훈련장에 모인 전북 선수들이 골대에 공을 맞히는 게임을 합니다. 작은 골대에 슈팅을 하고 콘을 넘어뜨리기도 하며 가볍게 몸을 풉니다. 훈련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이적 여부였습니다. 유럽 구단들의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조규성 선수에게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쉬다가 조금 이제 몸을 끌어올린 상태고 바로 100%로 부딪혀야 되는데 가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 그 유럽 무대는 뭐 많이 들었다시피 또 냉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계 훈련을 하지 않고 바로 유럽으로 갈 경우 부상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상의 몸 상태가 아니지만 바로 실전에 투입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이적 시장이 시작되는 여름에 유럽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온다면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40억 원 이상의 이적료 제안은 그만큼 조규성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리그로 가든 조규성이 그리고 있는 마지막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이 다 그 EPL을 가고 싶을 것이고 제가 경기를 더 뛸 수 있고 더 많이 뛸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북은 다음 주 월요일 한국을 떠나 스페인에서 한 달간 전지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조규성이 결심을 굳힌다면 이적 추진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조규성은 전지훈련지 스페인에서 훈련하는 동안 새로 이적할 팀이 정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YTN 중계차가 정읍 내장산에 나가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정읍 내장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도 단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 남부지방은 겨울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곳 정읍에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제 뒤로 보이는 우화정의 신성폭포도 정취를 더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단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음축제를 준비하는 이곳에서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음 전시는 제외됐고요. 또 날이 다시 추워지는 이번 일요일부터는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200대의 드론이 내장산 단풍과 얼음성, 소원 나무 등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까지 영남 남해안 많은 곳은 최고 60mm 이상, 제주도와 그 밖의 영남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전국으로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내리는 눈비는 일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리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읍 내장산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